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콕의 첨단 스마트시티가 안에서 벌어진 음모로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독일 매니저 베레니케 폴겔 씨가 그 실체를 밝히고 한국 기술로 도시를 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쉽고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레니케 폴겔입니다. 저는 베를린에 있는 컨설팅 회사에서 아시아 퍼시픽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방콕에 내린 순간 후텁지근한 공기가 마치 젖은 담요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제 셔츠는 등판에 달라붙었고 이마를 따라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더위보다도 더 차가운 환영이 지방개발청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관 로비는 화사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화분들이 놓여있는 반짝이는 바닥이 네온 조명 아래에서 반사됐습니다. 저는 재킷을 살짝 바로잡고 자신감 있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302호 회의실에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지방개발청 차관보 탐마라님께서 안경 너머로 저를 힐끗 보시며 비웃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을 고려하죠? 중국 쪽 제안이 훨씬 우수합니다. 심장이 덜컥 뛰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을 모두 평가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제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수처리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우려 사항이 있습니까? 탐마라님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셨습니다. 마치 말을 고르듯 천장을 흘긋 바라보시더니 한국은 불안정하니까요. 우린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의문이 솟구쳤습니다. 어떻게 명백한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에어컨 소리만이 음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분의 태국 관계자분들은 모두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노트북을 덮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기업이 불안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탐마라님은 잔잔한 웃음을 띠시며 역사와 정치 때문입니다. 폴겔 씨.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리더십 교체, 예측 불가능한 동맹 관계를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자금도 풍부하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펜을 가볍게 두드리시는 모습이 마치 한 문장마다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뒤에서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검은색 세단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운전사는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며 황금빛 사원들과 해질 무렵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창에 손을 대고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수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툭툭이들이 알록달록한 등껍질 같은 몸체를 번쩍이며 달렸습니다. 활기찬 거리 풍경과 회의실의 냉정함 사이의 대비가 가슴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서 제가 가져온 기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가동시간 비율,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보안 감사 지표가 빼곡히 담긴 차트들이 책상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국 기술을 최상위에 놓고 있었지만 방콕에서는 정치와 자금이 그 사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뛰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한국 기업이 왜 리스트 마지막에 머무르는지 진실을 밝혀내고 진짜 실력이란 공허한 약속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6시였지만 방콕의 해는 이미 커튼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눈을 비비며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태국 관리들이 한국 기업을 그렇게 빨리 배제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가벼운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를 입은 뒤 가방을 챙겼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통역사 차이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부드러운 눈빛에 빠른 미소를 띠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네며 차이와 씨가 물었습니다. 사이트 보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끄덕이며 끈적한 더위 속에서 생수가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흰색 픽업 트럭에 올랐고 도시 중심부를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버스 사이를 누비고 있었고 노점상들은 구운 옥수수와 아이스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구운 옥수수 냄새가 배기가스와 이상하게도 어우러져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30분쯤 달리자 우리는 흙먼지가 있는 길로 접어들었고 미완성된 교통 허브가 나타났습니다. 건물은 마치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강철 골조가 하늘로 뻗어 있었고 반쯤 지어진 플랫폼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들이 바닥에 거대한 체스말처럼 점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려 발밑에 거친 자갈을 느꼈습니다. 콘크리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저 멀리서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짖었습니다. 차이와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얼룩진 노란색으로 칠해진 작은 경비 초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지친 얼굴의 경비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2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장비를 싹 다 한국으로 반송했다더군요. 저는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로웠다면 중간에 철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들어가 보니 녹슨 스마트 조명 부품과 엉켜있는 전선들이 벽 틈에서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웅크리고 앉아 먼지가 쌓여있는 문서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한국 회사 이름과 예상 완공 날짜가 적힌 차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아랫장을 찢어 내간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기록을 파기해야 했을까요? 다시 트럭에 올라타 차이와 씨에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계획을 바꾼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관리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맺고 전환 전에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선호를 넘어선 은밀한 거래라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국 팀과 밀접하게 작업했던 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두 번째 벨소리가 울리자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베레니케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찢긴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랜 침묵 끝에 수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교통 흐름이 매끄러웠고 수도관은 맑은 물을 공급했습니다. 보안 모니터에도 공격 징후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높은 곳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일까지 중국 네트워크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환 뒤에는 어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쓰라린 감정이 섞였습니다. 대혼란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멈췄고 보안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센서도 고장나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데이터가 유출되기도 했고요. 장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리베이트를 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안전보다 돈을 택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아이들이 고장난 횡단보도에 멈춰 서야 했던 일, 병원에 깨끗한 물이 부족했던 일, 개인정보 유출로 가족들이 불안에 떨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뜨거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진실을 책임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은폐된 위험을 낱낱이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트럭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찢긴 계약서, 차이와 씨의 경고, 떨리는 수티 씨의 목소리를 한자 한자 적었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스케치하고 문서를 발견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기록이 늘어날수록 제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노트와 사진을 펼쳐놓고 이름과 날짜, 장소를 퍼즐처럼 맞춰갔습니다. 내일은 차관보님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냅니다. 방콕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저의 휴대폰이 탁상 위에서 진동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는 가슴속에 뜨거운 에너지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마트시티 통제센터를 직접 살펴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짙은색 슬랙스를 착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달릴 때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로등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떠돌이 개들이 주차된 차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도착한 건물은 겉에서 보기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유리벽과 단정히 다듬어진 생울타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 디지털 신분증 리더기에 제 배지를 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닫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귀를 찌르는 소음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쪽에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방 벽마다 화면이 빼곡히 들어찼고 지도와 차트, 깜빡이는 아이콘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록빛 모니터가 고요함을 유지하는가 하면 붉은 경고를 띤 화면도 있었습니다. 공기는 약간의 오존 냄새와 타는 전자 부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술자분들은 화면 불빛에 얼굴이 붉어진 채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는 다급히 명령을 외치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맥박이 천둥처럼 울렸지만 방안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메인 스크린 위 디지털 시계가 오전 5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통제 데스크 가장자리에 빈 의자를 발견하고 앉아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관보님이 여기 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 기술자분이 제 어깨 너머로 기대어 말했습니다. 이름은 니란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무너진 댐처럼 흘러나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겠습니까? 니란 씨는 화면 벽을 가리켰습니다. 한쪽에는 실시간 교통 흐름이 빨간 선으로 얼룩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정수 시스템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DATA EXFILTR ATION DETCTED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블릿으로 보안 로그를 확인하자 한국 방화벽 진단 결과에는 침입 흔적이나 에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스템 피드에서는 깨진 댐처럼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방안이 동요했습니다. 기술자분들은 스위치를 막 뒤집고 명령을 외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동부구역 제어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의료 기록, 금융 데이터, 모든 것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눈을 감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환자들, 학교 아이들, 공장 노동자들.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침착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가장 가까운 콘솔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명령을 입력해 데이터를 한국 서버로 제 경로 지정했습니다. 기술자분들이 한동안 멈춰서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긴장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방안은 키보드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조용해졌습니다. 큰 스크린에서 붉은 경고선이 깜빡이다가 노란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통 흐름이 다시 매끄러워졌고 정수 수치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분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니란 씨가 등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정말 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로그를 다시 살펴보며 타임라인을 스크롤했습니다. 중국 시스템 백도어가 열린 순간 차관보 탐마라님의 사무실에서 내려진 명령들이 기록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주요 관리들의 이름 경고 알림을 비활성화라는 암호화된 지시, 비밀회의 시간이 찍힌 타임스탬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명확한 각성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것은 해커의 우발적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계획된 사보타주였습니다.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모든 기술자와 분석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공격은 외부 해커 탓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계획된 겁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붉은 경고 대신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또 관여했는가? 얼마나 깊이 사태가 얽혀 있는가?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는 각오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태국 의회 건물의 높다란 나무문을 통과했습니다. 웅장한 회의장에는 천장을 받치는 조각된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밝은 조명이 반들반들한 벤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자분들이 단상 위에서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며 촬영하셨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가다듬으려 태블릿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커다란 명패에는 긴급 청문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판사의 망치처럼 놓인 마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상원 의원분들께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고 기대에 찬 예리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제 뒤 긴 테이블에는 탐마라 차관보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분들께서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의장으로 보이는 은발의 여성 상원 의원께서 망치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폴겔 씨, 한국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는 명백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왜 중국 네트워크로 교체하셨습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태블릿을 눌러 뒤편 대형 스크린에 2개의 차트를 띄웠습니다. 왼쪽 차트는 초록색 선이 꾸준히 유지되는 한국 시스템 침해 제로였고 오른쪽 차트는 불규칙한 빨간 선이 깜빡이는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 유출 발생이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공격이 있었던 그날 밤 중국 네트워크만 실패했고 한국 시스템은 백도어를 차단했을 것입니다.
프로젝터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원 의원분들께서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셨고 두 분씩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왜 위험에 빠뜨렸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들이쉰 뒤 태블릿을 탭했습니다. 그러자 비정상 시간에 탐마라 차관보님 사무실에서 내려진 명령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타임스탬프를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령들은 침해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중국 네트워크의 보안 경보를 비활성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탐마라 차관보님을 바라보니 그의 턱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은발의 여성 상원의원께서 다시 망치를 두드리시며 명령하셨습니다. 탐마라 차관보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명령을 승인하셨습니까? 그분은 숨을 삼키시며 노트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잠시 발밑만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오도했습니다. 중국 파트너로부터 거액의 청탁금을 받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한국 입찰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상원 의원께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셨습니다. 곧바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사퇴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제 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탐마라 차관보님의 얼굴이 부끄러움에 붉게 물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백 내용이 낭독될 때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는 플래시를 터뜨렸고 기자분들은 열심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조용한 전문성과 정직함이 부패와 탐욕을 이겨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상원 의원분들은 즉시 한국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향후 계약 감시 강화도 다짐하셨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따뜻한 방콕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앞으로 해야 할 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손상된 시스템 복구, 신뢰 회복, 태국과 한국 팀 간의 협력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이뤄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맞섰던 폭풍을 이겨냈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끝난 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스마트시티 통제실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더 이상 긴박한 붉은색이 아닌 부드러운 파란색과 초록색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공간은 한때 경보음과 혼란으로 요동쳤지만 지금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초기 긴장감이 감돌던 날들에는 태국과 한국 엔지니어분들이 서로를 경계하는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통역을 거쳐 대화를 나누고 화이트보드에 도면을 그려가며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국 기술자 솜차이 씨가 제어판을 들여다보다가 한국 엔지니어 지연 씨가 와서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솜차이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셨고 두 분이 함께 복잡한 배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뒤로 서로에게 보이던 미소는 작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팀워크만 있으면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저는 사무실에서 통제실까지 긴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수리 전후 현장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장난 신호등 사진 옆에 완벽히 작동하는 초록빛 신호등 사진을 함께 걸어두었습니다. 그 변화를 볼 때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진정성과 실력이 허울 뿐인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역할은 조사관에서 조정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태국팀과 한국팀이 함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브리핑을 주최했습니다. 큰 테이블 앞에 반원 형태로 서서 펜을 들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가끔 밤사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는 데이터 백업 테스트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림 없이 솔직한 피드백과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오후, 갑작스러운 폭우로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시스템에 의존하던 펌프가 작동을 멈추곤 했지만 오늘은 한국 시스템 센서가 수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보조 배수로를 가동했습니다. 저는 통제실에서 지도 위에 주황색 경고 표시가 뜨고 펌프가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로 아래 물길이 몇 분 만에 말끔히 정리되는 것을 보며 안도감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차이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오늘 시스템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통제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시연 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도시 스마트 네트워크를 만화지도 형태로 그려넣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태양광 가로등과 친환경 버스 정류장의 원리를 설명하시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눈빛을 보며 머지않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안전한 거리, 깨끗한 물, 효율적인 교통망. 그 비전이 어떤 계약서나 보고서보다 저를 더 움직였습니다. 한 주가 끝날 무렵 한국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가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흐름이 매끄럽게 바뀌었고 공공 와이파이 키오스크는 소상공인들의 주문 처리를 더 빠르게 도왔습니다. 홍수 감시 센서도 온라인 상태로 전환되어 다음 장마에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 팀을 통제실에 모아두고 간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화려한 연설 대신 이 짧은 세 단어에 제 모든 고마움을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조용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은 부드럽게 빛나고 전기버스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첫 도착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탐마라 차관보님의 비웃음, 미완성 현장에 흩어진 찢긴 계약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전문성과 정직함이 정치와 부패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일부가 제가 되었습니다. 베레니케 폴겔로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직과 성실함이 사람과 나라를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내일은 치앙마이의 전기버스 네트워크와 메콩강 인근의 태양광 발전소 구축 등 다음 협력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새롭게 태어난 도시의 조용한 윙윙거림과 진정한 새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만끽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방콕에서 완전히 복구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통제센터에 들어서면서 예상치 못했던 자부심을 느낍니다. 화면에는 안정적인 교통 흐름과 깨끗한 수질 수치가 조용히 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라 두세 개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서울과 화상 통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화면 건너편에는 지연 씨와 팀이 회의실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디어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 파트너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아라야인 태국의 젊은 엔지니어입니다. 수줍어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제 뒤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지연 씨가 아라야를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아라야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지난주에 홍수 센서 보정 방법을 개선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미세 조정할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국 엔지니어분들이 질문을 망설이셨습니다. 실수할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십니다. 그리고 언어 장벽을 걱정하던 한국 전문가분들도 팀에 환영받기 위해 간단한 태국어 문장을 배워오셨습니다. 덕분에 두 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차에 올라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수질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반짝이는 논이 펼쳐졌습니다. 농부분들이 책 넓은 모자를 쓰고 트랙터를 몰아 모종줄 사이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계셨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도로 옆에 놓인 파란색 키오스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팀이 설치한 수질 데이터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저는 12살쯤 돼 보이는 소년에게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그가 터치스크린을 눌러 수위 경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는 펌프가 언제 멈출지 몰라서 농작물이 죽었어요. 이제는 수위를 보고 언제 물을 대야 할지 부모님께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고 제 가슴에는 따뜻한 기쁨이 와닿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마을 어른들과 오래된 반얀트리 나무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그분들은 농작물과 집을 지켜준 기술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공로는 태국 한국 파트너십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서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 이곳에 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방콕의 더위 속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회의실에서 받았던 냉소, 미완성 현장에서 흩어진 찢긴 계약서들, 통제센터에서 경보가 울리던 두려움, 사보타주를 밝혀내고 안전을 회복하던 전율이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지금이 바로 그 결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저는 오후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투명성으로 신뢰 쌓기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동 성과와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차트를 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참가자분들이 도착하시자 저는 노트북을 나눠드리며 아이디어와 질문을 자유롭게 적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워크숍은 서로가 상대국의 업무 스타일 중 한 가지 장점을 공유하는 아이스 브레이커로 시작했습니다. 태국 엔지니어분 한 분은 한국 팀의 세심한 디테일에 감탄한다고 말씀하셨고, 한국 개발자분은 태국 엔지니어분들의 창의성과 기민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웃음과 고개 끄덕임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배울 때 어떤 시스템보다도 튼튼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로등과 환한 달빛이 비추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전기버스가 소리 없이 지나가고 멀리서 야시장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푸켓, 메콩강 주변 어디에서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이 팀들을 모아 다리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지식을 나누며 가장 견고한 다리를 짓기 위해서요. 저는 베레니케 폴겔로서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계속 놓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잘 따라오셨나요? 처음 회의실의 냉담함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부드러운 파랑과 초록빛으로 가득한 스마트 시티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한국의 꼼꼼한 기술력과 태국 한국 엔지니어분들의 진심 어린 협력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의심이 진정한 신뢰로 바뀌고 찢긴 계약서 대신 완벽히 복원된 시스템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 스토리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협력과 정직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